20세기 동안 공산주의는 동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여러 국가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오늘날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5곳에 불과합니다. 그 공산주의 5국가는 중국, 북한, 베트남, 라오스, 쿠바입니다. 그중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로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현재 국제사회에서 핵심적인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이 체제 유지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중국의 공산주의는 국가 성장과 결합할 수 있었을까요? 20세기 초 중국은 정치 사회적으로 깊은 혼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청왕조의 붕괴 이후 중앙 권력은 사실상 무너졌고 각지의 군벌들이 지역을 분할 지배하며 국가 질서는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아편전쟁 이후 불평등 조약과 외세 침략은 중국 사회 전반에 깊은 좌절과 분노를 남겼습니다. 국가는 존재했지만 주권은 온전히 행사되지 못했고 다수의 민중은 빈곤과 불안정한 삶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가 도입되는 데에는 마르크스주의와 러시아 혁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외세 침략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혼란에 빠진 중국의 현실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했고,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국제 질서에서 찾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혁명은 이러한 이론이 단순한 사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국가 체제를 전환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선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정 러시아 역시 농업 인구가 다수를 차지한 후진적 제국이었고 강력한 군주제와 관료체제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통해 기존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선례는 산업 노동자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중국에서도 기존 질서를 전복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요소는 당시 중국의 상황과 자연스럽게 맞물렸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 권력이 붕괴되고 농민이 사회 다수를 차지하던 현실에서 공산주의는 국가 재건과 대중 동원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이징 대학교 도서관장이었던 리다자오였습니다. 리다자오는 러시아 혁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1918년 베이징 대학교에서 마르크스주의 연구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듬해 마오쩌둥이라는 젊은 인물이 이 연구회에 합류합니다. 훗날 그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이자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이 되지만 당시에는 도서관의 평범한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리다자오는 중국 사회의 핵심 문제로 농민 중심의 인구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20세기 초 중국 인구의 80에서 90% 이상은 농민이었지만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철저히 배제된 존재였습니다. 토지는 소수 지주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다수의 농민은 소작농으로 살아가며 수확의 상당 부분을 지대와 세금으로 상납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농민의 생계는 항상 불안정했으며 흉년이나 전쟁이 닥치면 사회 전체가 쉽게 붕괴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리다자오는 농민이 해방되지 않는 한 중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역시 불가능하며 따라서 중국도 진정으로 해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 현실에 맞게 프롤레타리아 개념을 확장해 농민을 혁명의 주체로 보았고 이를 실제 농촌 조직 활동으로 연결했습니다. 제자들을 농촌으로 파견했으며 그중 일부는 농민 조직가로 성장해 지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1920년 볼셰비키 코민테른 소속 인사인 그리고리 보이틴스키가 중국에 파견되어 활동하면서 공산주의 운동의 전개는 한층 구체화됩니다. 그는 공산주의와 러시아 혁명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상을
중국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에게 확산시켰고, 이러한 영향 속에서 1921년 7월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창당됩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사회적 기반의 취약성, 국민당과의 권력 경쟁, 전략적 노선의 한계, 그리고 지속적인 탄압 속에서 성장 과정 내내 여러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국민당은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당은 본래 반공 성향의 민족주의 정당이었지만 소련 지도부는 레닌 시기부터 스탈린 시기까지 일관되게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상 국민당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조직과 군사력이 모두 취약했고, 반대로 국민당은 민족혁명과 국가 통일을 명분으로 국제적 승인과 대중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 아래 소련은 중국 공산당에 국민당과의 연합을 강제했고, 군사, 정치적 지원 역시 국민당 중심으로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1924년부터 1927년까지 국민당과의 중국 공산당은 이른바 1차 국공합작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합작에서 공산당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참여해 함께 활동했으며, 소련은 군사 고문과 자금을 지원하고 황푸 군관학교 설립을 통해 국민당 군대의 핵심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제스는 군사 지도자로 부상하며 실질적인 권력을 축적하게 됩니다. 1차 국공합작의 직접적인 성과는 군벌 세력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1920년부터 시작된 북벌을 통해 국민당은 주요 군벌들을 차례로 제압했고, 중국의 정치 질서는 빠르게 국민당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자 국민당 지도부에게 공산당은 더 이상 협력 대상이 아닌 잠재적 경쟁 세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1927년 4월 국민당은 새로운 국민정부를 선포하며 공산당을 공식적으로 배제합니다. 스탈린은 중국 공산당에 국민당과의 협력을 계속 유지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권력을 장악한 장제스가 공산당을 제거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협력 노선은 중국 현실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로써 1차 국공합작은 붕괴되었고 중국은 다시 내전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다만 모든 공산당 세력이 소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공산당원들은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동해 농민 조직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31년에는 약 1000만 명 규모의 남중국 소비에트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국민정부는 이 조직을 빠르게 진압했고, 마오쩌둥을 포함한 생존자들은 다시 도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장정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37년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마오쩌둥은 국가적 위기를 명분으로 국민당과의 재협력을 선택합니다. 이는 이념적 화해라기보다는 생존과 대외 저항을 위한 전략적 연합이었으며, 이른바 제2차 국공합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항일 전쟁 기간 동안 공산당과 국민당은 동일한 적을 상대했지만 전쟁 수행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국민정부는 정규군 중심의 대규모 전투에 집중했으나 연이은 패전으로 군사력과 행정력이 크게 소모되었습니다. 반면 공산당은 농촌을 기반으로 한 유격전과 정치 조직 활동을 병행하며 점령지와 해방구를 빠르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은 토지 개혁과 규율 있는 군사 운영을 통해 농민의 지지를 체계적으로 흡수했고, 항일 투쟁의 주도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하자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서 국민정부와 공산당 간의 긴장관계는 다시 표면화되었습니다. 항일 전쟁 동안 축적된 조직력과 군사 경험을 바탕으로 공산당은 이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국민정부는 전쟁의 부담과 부패, 통치 실패로 인해 민심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946년 내전이 재개되었을 때 공산당은 대일 항쟁을 통해 축적한 정치적 정당성과
군사적 역량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반면 국민정부는 내부 결속과 대중적 지지를 회복하지 못한 채 점차 열세에 몰렸고 1949년 마침내 공산당에 패배합니다. 그 결과 중국 대륙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수립됩니다.